최근 정권 교체와 함께 갑작스러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 투기 사다리를 끊어내는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고, 다른 일부는 전세가 급등, 월세와 가속에 따른 대혼란을 우려합니다. 저 역시 많은 수강생분들로부터 이 대출이 막혀서 경매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으로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대출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초보도 즉시 투자 가능한 아파트 물건을 찾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가 산정 기준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감이 아닌 이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낙찰가만큼은 고수처럼 수익 구간을 미리 예상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경매나 공매 똑같이 둘 다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선 대출 규제에 해당하는 대상을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여기서 말하는 규제지역은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 요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 주거형 부동산, 즉 아파트나 다가구,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대출을 일으켜 구입한 경우에만 이 대출 규제에 해당됩니다. 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의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지방의 아파트나 또는 이 서울 수도권의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공매에 나온 물건 중에 대구 광역시에 최저가 7천만원 아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물건을 분석하고요. 입지도 보고 권리 분석하고 시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찰가를 정하는지 그 모습을 생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인데요.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에 있는 아파트 되겠습니다. 실평수 12.9평이고요. 여기 감정가는 1억이었는데 이제 최저 가격은 7천만원에 공매로 진행 중인 아파트 되겠습니다. 입찰 시기는 9월 29일 날이고요. 약 한 열흘 정도 단위로 해서 1,000만원씩 떨어지는 이런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되겠습니다. 이게 공매가 경매랑은 조금 달라요. 경매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이 되면 한 달 단위로 해서 서울은 20%, 그 외의 지역은 30%씩 저감되어서 입찰이 진행되는데, 공매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일주일마다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처럼 열흘마다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10%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7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1,000만원씩 깎는 경우도 있고요. 공매는 오늘은 좀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 보성 서안 아파트예요. 보성 서안 아파트 103동 601호니까 103동이고 601호 1호 라인이 이제 가장 끝집이 되겠네요. 주변에 대구 3호선 지상철인 칠곡 운암역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초등학교, 대구 북부초등학교, 함지초등학교 있고, 동천 근린공원이 있고, 주변을 보면은 일반적인 광역시의 이런 아파트로 보이고요. 특이사항은 주변에 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런 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철도 있다. 이 정도로 입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 되겠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601호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외에 지금 감정평가서도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서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쭉 있는데 이런 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 포인트들만 보면 되거든요. 이제 면적이 40.68, 사용 승인일이 95년 10월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는 5,950만원으로 24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임대관계는 현재 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은 주변에 해당 이 보성 서안타운이 거래 사례, 실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지금 감정평가사분께서 요 사항들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래 시점도 다 나와 있죠. 요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쭉 볼 거예요. 저는 요걸 보고 싶어요. 이 소재지에 아까 나죠, 보성 서안타운의 103동 601호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되겠고요.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다. 전형적인 30년 된 구축 아파트다, 이 정도로는 확인이 되고요. 예, 초등학교도 2개나 있고 동천 근린공원에 지상철도 있고, 아이 키우기에 뭐 적절하다. 또 실평수 12평이니까 신혼부부 또는 가족, 뭐 아이가 이제 1명 정도 있는 3인 가족은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대구 메인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북측에 위치한 있는 요 7공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경매랑 좀 다르게 이런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이 좀 불친절합니다. 즉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매보다 공매를 접근하는 걸 좀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공매도 굉장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불친절한 이런 정보 제공, 이게 어떻게 보면 허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보다는 공매가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싼 금액으로 낙찰 확률도 높아지는 게 이 공매의 매력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 경매랑 똑같은 방식으로 권리 분석하고요. 명도도 똑같이 진행되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배워놓으면 경매나 공매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뭐 설정 일자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는데 설정 일자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잘 못 들어가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재산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우리 경매에서 봤을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권리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서산세무서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고 공매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소유자분께서 뭐 서산 쪽에서 어떻게 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을 못 내신 게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공매 공고일 나오고요. 배분 요구 종기 일자도 나와 있고요. 공매 보증금은 공매 예정 가격의 10분의 1, 10% 보증금을 넣고 입찰을 하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공서 열람 내역이 보면은 이게 해당이 동천동이군요. 동천동의 전입세대주라고 해서 김땡땡 씨가 2025년 5월 9일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 공매재산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입한 김땡땡 씨가 일단 25년 5월 달에 들어와 있구나, 전입했구나, 요거 좀 확인을 했고요. 주민관계 현황은 본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인해 출입문에 배분 요구 안내 통지서 부착함,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건 폐문 부재로 인해서 정확한 임대차 내역은 별도 재확인을 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입찰자께서 스스로 확인을 해 보셔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무서운 문구 하나 있죠. 본건 입찰자 책임화 공부 및 현황 등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랍니다.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렇게 실수했을 경우 우린 책임 안 집니다 라는 문구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쭉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점유관계에 지금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배분 요금인 채권 신고 현황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임차인께서 만약에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제출해서 난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신고된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임차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김땡땡 씨가 25년 5월 9일 날 전입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조금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분 요금인 채권 신고 현황에 봤을 때 권리관계 1번 임차인이 딱 나와 있어요. 세입자, 번진의 투입, 설정 금액 빵, 배분 요구 채권액 빵, 배분 요구 없음. 이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분 뭐지? 혹시 대항력이 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요거 보시면 돼요.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해서 설정 일자가 2017년 5월 18일입니다. 이게 공매도 마찬가지로고요. 경매처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5가지 설정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설정이 됐다는 걸 요 배분 요금 및 채권 신고 현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은행이 근저당을 잡았고요. 2017년 5월 달에 8,360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압류 서산시청에서 24년 1월 25일 날 7,4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산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23년 11월 15일 날에 또 5억 8,300,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되는데요. 일단 이 서산 세무서에서 압류 금액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매로 이 집을 처분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공매 진행 절차에서 권리 분석을 해봤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이거예요. 2번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게 왜 2017년 5월 18일 날 가장 먼저 선순위로 등기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5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이 근저당권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2017년 5월 18일 이 근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후에 등기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데 다 소멸되는 그냥 일반 권리들밖에 없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매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고 났을 때 인수해야 될 그런 권리들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일반 물건 되겠고요. 그래서 권리 분석상 요거는 하나 문제가 해결됐고, 또 하나는 뭐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인, 여기서는 이제 근저당권이 되겠죠. 이 2017년 5월 18일 날 하나은행에서 설정한 이 근저당권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여기 이제 공매재산 물권 명세서 상에 보면은 임차인에 대한 배분 요구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고, 근데 위에 하나 보면 김땡땡 씨가 전입했대요. 언제요? 2025년 5월 9일 날 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이었죠. 17년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거의 8년 늦게 전입한, 뭐 이게 임차인인지 소유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소유주든 임차인이든 어찌됐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거의 8년이나 늦게 후순위로 들어온 전입신고한 분이 계시다. 이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명도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도 없고요. 다 명도 대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깨끗한 일반 물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네, 깨끗한 물건이에요. 심플하죠. 이것도 기타 유의사항으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입찰 발행 이런 물건 다 적혀 있어요. 이런 물건 이런 글 때문에 괜히 막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권리 분석까지 다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세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시세 분석은 먼저 실거래가랑 그 다음에 현재 네이버 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아실에 들어가서 현재 해당 물건은 대구에 있었죠. 대구 찍고요. 그 다음에 북구 찍고요. 청천동, 보성서안 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보면은 이게 42.68이 이제 전용 면적이었거든요. 요거 딱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만 일단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까 이게 103동이었어요. 난 103동만 보겠다는 거예요. 103동만 딱 보면은 현재 25년 8월 달에 7,900만 원에 매매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9,900, 5월 달에는 9,000, 3월 달에 9,000, 1월 달에 9,600. 그 다음에 24년 11월에는 1억이 넘었었네요. 이게 점점 좀 하향세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9,800, 9,800, 1억 200, 1억 650. 거의 한 1억대에서 실거래가 매매가 찍히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떨어지다가 지금 8월달에 7,9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갑자기 2천만 원이 떨어지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내부자 거래일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은 일단 참고만 좀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매매 빼고 똑같이 이거 지금 103동의 전세가를 보면은 8층이 6월달에 전세가 8,500만 원에 전세가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9천만 원에 3월 달에 맞춰졌어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매매가 8월 달에 7,900이 됐는데 전세는 8,500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더 높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가, 이번에 8월 달에 7,900에 실거래된 매매가는 제가 봤을 때는 내부 거래 같습니다. 내부 거래. 올해 들어서는 이제 103동 같은 경우는 두 건이 거래가 됐네요. 8,500, 9,000. 작년은 8,000, 8,000, 9,000, 8,700. 그래서 전세가 자체는 8,000에서 9,000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만 볼게요. 매매로 봤을 때 면적을 찍겠습니다. 57로 찍고요. 동도 우리 일단 103동만 볼게요. 103동만 딱 봤을 때 14층이 8,900, 그 다음에 9,500, 9,500, 8,900, 8,900. 1억도 있네요. 1층인데 1억이 나와있네요. 8,900, 1억. 1억 1,500. 네이버 호가는 지금 8,900에서부터 9,500, 1억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9천만 원 이상은 되겠구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실거래가 7,900만 원이 한 번 더, 이건 내부자 거래구나.
라는 게 좀 더 의심에서 확신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은 103동에 똑같은 면적의 이제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물이 어떤 게 있냐 봤을 때 14층 전세가 지금 9,200에 지금 호가로 나와 있어요. 저층 9천만원. 아,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물건이. 거의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는 넘는 그런 지역 같고요. 아실과 네이버를 통해서 실거래가들을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쭉 보면은 일단 먼저 네이버 호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9,500, 8,900, 1억, 1억 1,500 뭐 해당 물건은 6층이었고 요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9,200, 9,000 요 두 개밖에 지금 없어서 시세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감은 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일단 9,000 정도는 일단 전세 매물도 별로 없고 9,0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고, 매매가는 이제 9,000 이상으로 현재 호가는 좀 많이 나와 있다. 좀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률 분석을 엑셀 시트로 좀 가져왔어요. 요걸 가지고 입찰가를 얼마를 적으면은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일지 요거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기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시세는 일단 요 해당 평수가 그래도 한 9천만 원 정도의 시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금매로 바로 팔리는 가격에 내놓는다면 제가 봤을 때 8,500만원 수준에 내놓는다면 바로 팔릴 것 같아요. 단타로도 한 8,500에는 충분히 팔리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자체는 전세 매물이 별로 없기에 8천 후반대 9천만 원이면 9천만 원 정도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입찰가를 한번 산정을 해 볼게요. 현재 최저가가 지금 7천만 원이거든요. 7천만 원. 일단 요걸 그대로 해서 제가 입찰가를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취득세 및 법무사비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부동산 계산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치면은 여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취득 등기 비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등기 비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등기 비용이 취득세랑 법무사 비용까지 합쳐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먼저 계략적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요거는 해당 대상은 주택이고요. 이건 광역시고요. 면적은 이게 42였잖아요. 그래서 40보다, 60보다 작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 수는, 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 3주택자는 이건 각각 그 개인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단 1주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은 지금 우리 낙찰을 7천만 원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은 요건 이제 감정가가 중요하거든요. 감정가가 1억에 있으니까 1억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을 계산할게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 금액 7천만 원, 시가 표준은 1억이고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는 0.1%에서 취득세 합계는 1.1%인 110만 원이 지금 일단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7천에 산 거지 1억에 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7천만 원은 1.1%인 77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 할인료 이런 금액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해줍니다. 해주고 법무사 등기 보수 뭐 26만 원이 나온다. 뭐 요렇게 쭉 해가지고 쭉 합쳐서 등기 비용의 총계는 147만 4,582원 정도 나온다. 요렇게 계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88만 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 계산기로 했을 때 이 정도 지금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근데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70%를 잡았어요. 지금 7천만 원에 70%인 4,9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일단 잡았고요. 근데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거 항상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고,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수익률 분석할 때, 입찰가 산정을 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7천에 70%인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대출 이자는 4.3% 현재 그 정도 이제 대출 금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고요. 명도비는 지금 12.9평이고 현재 임차인인지 소유주인지 정확하게 누군지는 특정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한 약 실평수 13평 정도 되는 거는 명도비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인테리어비나 미납관리비 등 요게 있는데, 미납관리비는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 명도를 시킬 때 이분한테 미납관리비를 전부 다 완납하는 조건으로 명도비가 나가는 거라서 저는 여기서는 따로 미납관리비 잡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 물건을 명도를 시킨 다음에 단타로 바로 판다라는 경우, 또는 요거를 어느 정도 조금 인테리어를 손을 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다, 이게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완전 급급매로 판다고 했을 때 8,500엔 가능했거든요. 8,500엔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손 안 대고 그냥 바로 던지는 물건이다, 바로 파는 물건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비는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개월 대출이자, 왜냐하면 요걸 명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매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전세에 맞추지 않고요, 그대로 이제 놔뒀다가 그때는 이제 대출이자가 이 정도 나오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함수를 다 걸어놨거든요. 실투입금은 약 한 2,440만 원 정도 내 돈이 들어가면 해당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명도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아서 아까 바로 팔리는 금매 가격이 한 8,500 정도로 지금 잡았는데요.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취등록세비, 그 다음에 대출이자, 그 다음에 명도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한 500만 원 정도로 여유있게 잡으면 실질적으로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 2,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 수익을, 좀 보수적으로 보긴 했어요. 1,000만 원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해당 물건을 매매사업자를 내서 이제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율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매매사업자는 어떻게 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아까 그 대출 받는다고 했잖아요. 대출 받을 때 그 법무사 통해서 매매사업자 어떻게 좀 내나요? 물어보면 거기서 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치면은 매매사업자 내는 방법 하면은 쭉 다 나오거든요. 그대로 하시면은 그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매매사업자를 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율로 이렇게 가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금 아까 취등록세라든지 그 다음에 명도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비용을 떨구고 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세표준 기간은 1,400만 원 이하로 내려와서 세율은 6%인 한 60만 원 정도의, 흔히 여기서 말하는 양도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 만약에 일반 매매로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주택이라 하고 똑같이 1주택자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7,000만 원이라고 하고 양도가액은 8,500, 그 다음에 필요금 경비는 아까 500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일자는 2025년 10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양도일자는 2026년 1월 1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약 한 577만 5천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어서 거의 이제 57%인 577만 원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매매사업자를 하게 됐을 때는 한 6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매매사업자를 만들어서 경매랑 공매를 또 접목을 시켜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작은 소액 2,000만 원으로도 굉장히 단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매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불친절한 공매라는 방법을 통하면 더 싸게 매입을 해서 수익을 더 높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 권리분석, 시세분석 다 해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를 쓰느냐는 스스로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쉽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보지 않아서 문제지, 한번 쭉 흐름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입찰가 정하는 방법 복잡하지 않죠? 말씀드린 몇 가지 기준 안에서 내가 얻고 싶은 수익만 명확히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 이 경매나 공매는 낙찰보다는 사실 폐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매, 공매의 목적은 수익이지 낙찰이 아닙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는 입찰가를 정하시고 덤덤히 참여하세요. 꼭 낙찰받아야지 라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싸게 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이 초보분들이 경매 시작할 때 특히 어려워하는 권리 분석과 명도, 낙찰 꿀팁 등을 단 하루 열리는 무료 라이브 특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경매, 공매 추천 물건도 이 라이브 특강 때만 딱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Q&A 시간도 라비트 깡때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